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요. 리드 BD 플러스 C 인증 시험을 중개하는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특히 그 지속 가능한 대지, 그러니까 Sustainable Sites, SS 분야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소문난 두 항목이 있잖아요. 네, 있죠. 바로 열섬 현상 저감, Heat Island Reduction 하고 빛 공해 저감, Light Pollution Reduction. 이걸 꼭 정복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정말 핵심만 딱 짚어주셨네요. 이게 단순히 시험 점수를 넘어서 우리가 매일 걷는 도시의 보도블록이나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 왜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답을 찾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각 항목의 핵심 요건, 점수,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오는 숫자랑 용어들 완벽하게 한번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공략집이 되어드릴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두 항목은 건물이 주변 환경이랑 어떻게 좋은 이웃으로 지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바로미터 같은 거거든요. 좋은 이웃이요? 네. 낮에는 태양열을 어떻게 다스릴지, 밤에는 인공의 빛을 어떻게 제어할지 바로 그 문제죠. 오늘 각 크레딧의 의도, 인텐트부터 시작해서요. 점수를 따기 위한 구체적인 옵션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 원리, 시험장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핵심 수치들까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낮의 문제, 열섬 현상, 히트 아일랜드 이펙트부터 시작하죠. 네. 자료를 보니까 도시 지역이 주변 시골보다 보통 화씨 1.8도에서 5.4도도 높고 심지어 저녁에는 22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요. 22도요? 네, 22도요. 와, 이건 그냥 좀 덥네 수준이 아니잖아요. 아예 다른 기온인데요? 도시가 밤새도록 스스로를 오븐처럼 데우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의 목표도 아주 명확해요. 열섬 현상을 줄여서 미기후와 인간 그리고 야생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도시의 아스팔트나 건물 지붕이 한낮에 태양열을 그대로 흡수했다가 밤에 방출하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렇군요. 이 크레딧은 대부분의 프로젝트에서 1점에서 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점에서 2점. 네. 단 헬스케어 프로젝트는 1점만 가능하고요. 점수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하네요. 열섬 현상을 줄이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을 쓸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니 첫 번째 옵션은 지붕이랑 비지붕, 그러니까 하늘과 땅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아주 입체적인 전력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옵션 1이 바로 비지붕 및 지붕, non-roof and roof 전략을 조합하는 방식이에요. 조합하는 방식? 네, 여러 방법을 섞어서 일정 기준을 넘기면 되는데요. 시험 준비를 위해선 각 전략의 기준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합니다. 아, 숫자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먼저 땅, 즉 비지붕, non-roof 대책부터 보면요. 포장 지역 위에 나무를 심거나 구조물을 세워서 그늘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태양광 패널 같은 에너지 생산 시설로 덮어버리는 방법도 있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장재 자체의 성능입니다. 바로 태양 반사율, Solar Refraction, 줄여서 SR 값이죠. 아, SR 값이요?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3년 사용 후 SR 값이 0.28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후요? 네, 새 제품의 반짝하는 성능이 아니라 실제로 3년간 쓰고 나서도 그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3년 후 값이 없다면 초기 SRI 값이 0.33 이상인 제품을 써야 하고요. 아하. 또는 아예 포장재의 50% 이상이 구멍이 뚫려서 잔디 같은 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개방형 격자 포장 시스템, 오픈 그리드 페이브먼트 시스템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늘, 지붕으로 가볼까요? 네, 지붕 전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반사 지붕, 하이 리플렉턴스 루프하고 식생 지붕, 베지테이티드 루프. 네. 고반사 지붕의 핵심 지표는 태양 반사 지수, 솔라 리플렉턴스 인덱스, 줄여서 SRI라고 부릅니다. SRI요? 네, 여기서 아마 SR하고 SRI 차이가 궁금하실 텐데요. 네, 마침 여쭤보려고 했어요. 둘 다 반사율 같은데 왜 다른 용어를 쓰죠?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둘 다 햇빛을 얼마나 잘 반사하는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반사 성적표 같은 거예요. 반사 성적표요? 네, 그런데 지붕처럼 얇고 금방 뜨거워지는 자재는요, 반사율뿐만 아니라 일단 흡수한 열을 얼마나 빨리 다시 공기 중으로 내뿜는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아, 이 두 가지 능력, 그러니까 반사 능력과 방출 능력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긴 게 바로 SRI입니다.
더 종합적인 지표인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포장재처럼 두껍고 열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자재는 초기 반사율 자체가 더 중요해서 좀 더 단순한 지표인 SR을 쓰는 거고요. 아하, 이제 훨씬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 SRI 값 기준은 어떻게 되죠? 지붕의 경사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거의 평평한 저경사 지붕, 그러니까 경사도 2.12 이하인 경우 초기 SRI는 82 이상, 3년 후에는 64 이상이어야 해요. 82요? 네. 이 숫자 82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수치면 한여름 땡볕에 지붕 표면 온도를 일반 검은색 아스팔트 지붕보다 섭씨 30도 이상 낮출 수 있어요. 30도요? 네. 그럼 건물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실제 전기요금이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와, 그렇네요. 반면에 경사가 급한 지붕 2.12를 초과하는 경우엔 초기 SRI 39 이상, 3년 후 32 이상으로 기준이 좀 더 낮습니다. 식생 지붕은 말 그대로 옥상 정원이겠군요. 맞습니다. 식물로 덮인 지붕을 설치하는 건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요? 인조잔디는 인정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살아있는 식물이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옵션. 지붕이 있는 주차, 파킹 언더커버는 어떤가요? 첫 번째 옵션보다는 훨씬 간단해 보이는데요. 네, 조건이 명확해서 많은 프로젝트에서 선호하는 옵션이죠. 여기서 시험에 꼭 나오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어떤 거죠? 전체 주차 공간의 최소 75%를 지붕 아래에 배치해야 합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1층의 필로티 주차장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잠깐만요. 그럼 주차 공간 75%를 그냥 덮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 지붕 자체에 대한 요구 조건은 없고요. 예리하시네요. 당연히 있습니다. 주차장을 덮는 그 지붕은요.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해요. 네? 첫째, 3년 사용 후 SRI가 32 이상일 것. 3년 값이 없다면 초기 값은 39 이상이어야 하고요. 둘째, 식생 지붕일 것. 셋째, 태양광 패널 같은 에너지 생성 시스템으로 덮여 있을 것. 흥미롭네요. 그런데 주차장 지붕의 SRI 기준 32 이상이라는 게 아까 들었던 1번 건물 지붕의 급경사 기준하고 같고 저경사 기준인 82보다는 훨씬 낮네요. 왜 주차장 지붕에는 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주차장 상부 지붕은 그 아래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하, 즉, 지붕이 뜨거워져도 건물 내부의 냉방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쾌적함이나 에너지 사용량보다는 그늘을 만들어서 지표면 온도 상승을 막는다는 원래 목적에 더 집중해서 기준이 설정된 겁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군요. 혹시 이 크레딧에서 최고 점수를 노리는 방법? 뭐 exemplary performance 같은 것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일종의 보너스 스테이지인데요. 보너스 스테이지요? 네. 이 크레딧에서 모범 성능을 인정받으려면 방금 설명드린 옵션 1과 옵션 2를 모두 달성하고 추가로 주차 공간의 100%를 지붕 아래에 배치해야 합니다. 100%요? 네. 사실상 주차장 전체를 덮고 그 외의 모든 지붕과 비지붕 면적까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거죠. 상당히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와, 지금까지는 낮 시간 동안 태양열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에너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도시를 식힐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빛 공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낮과 밤 24시간 내내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여정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바로 빛 공해 저감, Light Pollution Reduction 크레딧입니다. 밤을 밝히는 조명은 우리에게 안전과 편의를 주지만 동시에 밤하늘의 별을 지우고 야간 생태계를 교란하고 심지어 인간의 수면 패턴까지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딧의 목표는 밤하늘 접근성을 높이고 야간 가시성을 개선하며 개밥이 야생동물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1점을 획득할 수 있고요. 네. 핵심은 세 가지 형태의 빛공해, 즉 상향광, uplight, 광침입, light trespass, 그리고 눈부심, glare를 잡는 겁니다. 점수를 얻으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프로젝트 부지가 어떤 동네에 속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조명구역, 라이팅 존을 결정하는 거죠. 라이팅 존이요? 네, MLO, Model Lighting Ordinance라는 기준에 따라 5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LG0는 국립공원처럼 조명이 아예 없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 LG1은 시골 마을 같은 어두운 환경,
LG2는 일반적인 주거지역, LG3는 상업지역, 그리고 LG4는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대도시 중심부입니다. 아하. 내 프로젝트가 어느 구역에 속하냐에 따라서 허용되는 빛의 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첫 단추입니다. 조명 구역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요? 여기도 옵션이 두 가지가 있네요. 네. 상향광과 광침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BUG 레이팅 메서드입니다. BUG 등급이라니 이름이 재미있네요. 벌레 잡는 건가요? 하하. 마치 조명기구에 붙는 영양성분표 같은 걸까요? 빛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칼로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면 될까요? 하하, 정확합니다. 그보다 더 좋은 비유는 없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BUG는 각각 백라이트, 후방광, 업라이트, 상향광, 글레어, 눈부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조명기구에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아, 등급이 다 있군요. 네. 예를 들어 업라이트 등급이 U0면 하늘로 빛이 전혀 안 쓰는 완벽한 제품이고 U4, U5로 갈수록 빛이 많이 새는 거죠. 프로젝트의 조명 구역, 라이팅 존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BUG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LG2, 주거지역이라면 상향광 등급이 U2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이죠. 그럼 두 번째 옵션인 계산 방식, 캘큘레이션 메서드는 언제 쓰는 건가요? BUG 등급 정보가 없는 조명기구를 쓰거나 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상향광의 경우 모든 조명기구에서 하늘로 방출되는 빛의 총량, 그러니까 루멘의 비율을 직접 계산해서 조명 구역별 허용치를 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LZ2 구역은 1.5%를 넘으면 안 되고요. 광침입의 경우 조명 설계 소프트웨어를 써서 프로젝트 경계선에서의 수직 조도, vertical illuminance를 계산합니다. 수직조도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집에서 켠 조명이 옆집 창문이나 벽을 얼마나 밝게 비추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일종의 빛의 월담을 막는 거죠. 아, 빛의 월담 재밌네요. 그렇군요. 여기서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향광 요건과 광침입 요건을 증명할 때 서로 다른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서로 다른 옵션을요? 네, 예를 들어 상향광은 간단하게 BUG 등급 방식으로 증명하고 광침입은 좀 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증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아, 그렇게 섞어서 쓸 수 있군요. 하지만 상향광 요건 하나를 증명하는데 BUG 방식과 계산 방식을 섞어 쓸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시험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명기구 자체 말고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내부 조명 방식의 외부 간판, 그러니까 Internally Illuminated Exterior Signage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간판이요? 네, 이것도 시험에 숫자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요. 야간에는 200 CDMO, 주간에는 2000 CDMO의 휘도, 루미넌스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00과 2000. 그리고 조명 경계, 라이팅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지 정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통은 대지 경계선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접한 공공도로의 중심선까지 확장될 수도 있어서 프로젝트 조건을 잘 살펴야 합니다. 자, 오늘 열섬 현상과 빛공해 저감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열섬 현상 저감은 높은 SI와 SRI 값을 가진 고반사율 자재를 쓰거나 식생 지붕, 75% 이상의 지붕이 있는 주차장, 이런 전략들을 조합해서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빛공해 저감은 내 프로젝트의 조명구역, 라이팅 존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조명기구의 영양성분표인 BUG 등급이나 직접 계상 방식을 이용해서 하늘로 새는 빛과 옆집으로 넘어가는 빛을 제어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 두 크레딧의 공통점은 단순히 좋은 제품 하나 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대지 설계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 전략이 다른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큰 그림을 봐야 하죠. 각 옵션의 요구사항, 특히 수치로 제시된 기준들을 명확히 암기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대화 중에 식생지붕, 베지테이티드 루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죠. 이 식생지붕 하나만 잘 설치해도 오늘 다룬 열섬 현상 저감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빗물 관리, 레인워터 매니지먼트랑 오픈 스페이스 크레딧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떠오르네요. 어떤 점이죠?
식생 지붕을 설치한다는 단 하나의 설계 결정이 어떻게 여러 리드 분야에 걸쳐서 점수를 연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각 시스템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통합적 프로세스, 즉 인테그레이티브 프로세스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의 다음 스터디 주제로 남겨두겠습니다.